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장간의 양념게장. 대회 수상 경력에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드셔보신 분들의 평도 좋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년간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의 핵심은 부동산 폭등하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죠. 왜냐면 주거비가 비상식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내수에 쓸 돈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수출 중심국이더라도 내수가 돌아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부동산이 잡혀가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코로나를 통한 세계적인 부양, 2차적으로 코로나 이후 긴축 시기에 완화를 하면서 부양을 시켰던 것. 이것이 결국에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되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동안에 부동산이 부양돼야지 돈을 버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부동산에 묶인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부양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짜 나라가 망하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정치적 혼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수장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정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밑에 있던 금융수장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그러더니 최근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다? 부동산 금융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을 억제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정리해서 부동산의 충격도 그렇게까지 죽을 정도로 받진 않고 적당히 경제도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시기를 다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부동산을 강력하게 정리를 해야지 얼마간의 침체를 맞더라도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전부터 경고해왔던 것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위기의 주범이 부동산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랑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채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정상화 방안이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을 때 부동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어떤 내용으로 경제위기의 주범이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요거부터 한번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나락빚이 급증하면서 재작년 기준 6천조, 작년에는 6,200조까지 불어났다. 이것도 9월 말 기준이죠. 이 나락빚이 증가하는 핵심은 부동산 금융이 4천조를 돌파하면서 나락빚이 늘어나는 주범이 된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GDP 대비 기업부채, GDP 대비 정부부채,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 놓으니까 위기가 그나마 덜 심각해 보이는 건데, 합쳐놓고 보니까 부동산 금융만 GDP의 1.6배를 넘어섰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이 2,680조 정도, 부동산 관련 보증이 1,060조 정도,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이 375조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인 거예요. 가게는 부동산 불패라는 심리로 가격이 올라가고 비정상적인 거품이 꼈더라도 더 올라간다고 부추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믿고 계속 사재기를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거비 부담을 늘렸고, 이거는 내 집 마련이든 임차든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대출이 계속 늘어나도록 만든 거고, 기업은 또 부동산이 잘 된다고 하니까 건설사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본 3%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게에서 나오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이 잘 된다고 하니까 금융권에서 나오는 대출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을 뻥튀기 한 거죠.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가격은 뻥튀기 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어쨌든 간 수요가 안 나오면은 기업들이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가게를 얼마나 부추기느냐. 근데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도요,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위험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특히 저희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폭락론자라는 네 글자로 저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계 부채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저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도 가계 부동산 대출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거다. 건설업종도 요거밖에 안 받았는데, 부동산 PF도 요거밖에 안 받았는데, 가게가 다 받아가지고 요것들을 부양해주고 있었다. 다만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게가 부양해 줄 수 있는 한계를 맞이하니까 여기서 터져 나온 거다.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부추겼으면은, 자, 부동산 PF 줄이고 있죠? 도망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일반 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줄이고 있죠. 건설업도 부동산 관련 대출 줄이고 있죠. 근데 가계부채는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동안에 가게들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도록 계속 부추긴 거예요. 언론들이 집값 계속 올라간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 올라갈 것이다. 얼죽신이다. 신축 아파트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겨가지고 건설사들이 만들어 놓은 신축 아파트 재고를 팔아 제끼는 동안에 그들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왜? 이 시장에 더 이상 미래가 없으니까. 그 미래가 없는 것들을 가게한테 떠넘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들은 대출 줄이고 가게는 대출 늘려가지고 기업의 부담을 가게가 떠안도록 만든 거다. 이게 무슨 언론들이에요. 광고지들이지.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라. 이런 심리를 심어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갚느라 허덕이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수장들이 몰랐다? 얼마 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지들은요 경제 위기에 베팅하고 있으면서 가게들한테는 계속 부동산 대출 내주면서 너네가 위기 터지지 않도록 이들이 받아줘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담은 다 가게한테 고스란히 돌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가게도 여력이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더 부양을 할 수도 있어요. DSR 없애버리고 LTV 막 100%씩 내주고 전세보증 100% 해주고 그러면은 부동산 부양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미친 짓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부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도 이미 무너졌고. 그러면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책임 소재가 결국엔 부동산 금융이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올라가는 날 다음날 기준으로 한은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장 김병헌, 금감원장 이복현 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부동산 신용에 집중되고 있는 이 부채 구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늘어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제서야? 작년, 재작년에 그 짓거리 했었어야죠. 2년 늦어지면서 거품은 더 크게 만들고 고통도 더 크게 만들고 살아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게가 떠받치도록 만드는 우리나라의 이 고질적인 구조로 인해서 지금 고위험 가구가 38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위험 가구보다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요. 잠재 고위험 가구다. 자, 고위험 가구는요. DTA가 100%가 넘어갔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자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DSR이 40%가 넘어갔다. 세전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사람들이 고위험 가구다. 근데 잠재 고위험 가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적용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DTA가 100% 넘어갔어요? 이미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소리죠. 이게 그냥 잠재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죠. DSR이 40%가 넘어가요. 과거 하우스푸어 사태 때도요. DSR 20%만 넘어가도 하우스푸어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DSR 40% 넘어가는 게 하우스푸어가 아니에요? 자기 월급의 40%를 비싼 외제차 사가지고 그거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부르죠. 이 잠재 고위험 가구까지 전부 다 하우스푸어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다? 356만 6천 가구. 이 사람들이 전체 빚진 사람의 30% 가까이 돼요. 근데 그 빚진 사람들이 다 부동산 금융이냐? 아니죠. 대부분 빚진 사람들 보면 뭐 신용대출 잠깐 받았다든가 혹은 뭐 사업자 대출 받았다든가 이런 거 제외하면은 영끌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의 태반은 지금 하우스푸어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저 잠재 고위험 가구가 저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올랐는데 갑자기 빚이 늘어나가지고 DTA 100% 넘어간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보단 DSR 40%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주식이나 코인 투기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아니면.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국가적 제도 차원에서 잘못된 선택은 DSR이 늘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왜?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 안 하고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 안 할 때마다 정책대출 풀지 말든가 아니면 DSR 적용해라. 전세대출 그렇게 풀지 말든가 보증을 줄이는가 DSR 적용해라. 이걸 2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제서야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다 터진 다음에 하면 뭐예요? 이제부터 하우스푸어들이 줄줄이 쏟아질 텐데. 그러니까 작년에 경매가 역대급으로 나와가지고 임의 경매만 근 14만 건 가까이 되고 올해도 많은 많았지 그보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나온 방안들이 뭐예요? 주담대에 대한 BIS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강화 안 했더니
제조업은 죽어가고 부동산 건설업 대출만 늘어나고 있죠. 생산성 있는 곳에 흘러 들어가야 할 자금이 생산성 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격만 높이고 있다. 저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왜 약화가 됐느냐? 정부가 보증해주니까. 대출 떼일 위험이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으로 이전이 되면서 위험하지 않으니까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간 거죠. 그만큼 예대율이 떨어지는 반사 효과를 봤다. 근데 지금 보증기관들이 감당 가능해요? 감당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보증해주니까 보증기관이 다 문제가 된 거고, 가계 부채만 뻥튀기 시켜놓으니까 부실을 보여주지 않고 가리기만 한 거고, 가려진 부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맨날 반에서 한 10등 했는데 내신이 한 20등으로 떨어졌어요. 부모님한테 성적표 안 보여드리고 가린다고 해서 떨어진 내 내신 등급이 올라가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만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보증기관에게 떠넘겼고, 그러니까 은행은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대출을 과잉되게 내줬죠. 그 리스크를 보증기관이 떠안을 수 있느냐? 떠안을 수 없어요. 보증기관이 가능한 정도까지 떠안으려면 지금 보증 대상을 저소득 무주택자, 저가 주택으로 대폭 줄이고 보증 비율을 어디까지 낮춰야 된다? 50% 이내까지 낮춰야 된다. 왜? 재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수순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줄이고, 보증을 줄이게 되면은 당연히 BIS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그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은행권에서는 자기자본을 더 확대해야 되고 대출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가 없겠죠. 지금 이게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고, 자, 보증 비율 100%까지 올라갔을 때 전세 사기든 뭐든 막 터질 수 있었죠. 왜 그랬어요? 세입자들이 보증을 해주니까 보증받고 쉽사리 들어갔고, 은행권에서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쉽사리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무갭투기 이런 것도 활개를 친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 가능해지겠어요? 은행권에서 전세 자금 대출부터 축소할 텐데. 그러니까 보세요. 금융당국에서 지금 1분기부터 압박 들어가고 있죠. 조금만 압박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3월에 대출이 2월에 절반 수준밖에 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2월에 늘어난 대출도요, 태반이 주담대였어요. 다른 대출은 오히려 줄이거나 늘어도 소폭 늘었는데 생산성 없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만 매월 매년 늘어나고 있었죠. 이번에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에 그 짓거리 하니까 나중에 규제해야 될 게 1분기 때부터 벌써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행권 상황 지금 한번 볼까요? 기준금리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달금리 떨어지니까 금리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자, 가계대출 금리가 4.79%에서 4.52%까지 0.27%포인트 떨어졌죠.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3.35에서 2.97까지 0.38%포인트 떨어졌죠. 예대 금리차 벌어지는 건 둘째치고 그 기간 동안에 주담대 금리 얼마나 떨어졌어요? 0.07%포인트밖에 안 내렸어요. 가계대출 금리 내린다. 이런 거 말고 주담대 금리가 저거밖에 안 떨어졌는데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유동성이 얼마나 되냐. 어차피 DSR은 강화되는 거고 금리 떨어진 만큼 DSR 한도는 늘어나겠지만 DSR 강화되는 것에 비해서 금리 떨어진 건 매우 미미한데 앞으로도 다른 금리들이 내리더라도요. 주담대 금리는요. 저런 식으로 내리는데 엄청 억제가 들어갈 거예요. 많이 내리면은 총량 규제라든지 혹은 한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액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게 3월 내내 들어갔느냐? 아니죠. 거의 3월 말은 돼서야 억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4월, 5월은 어떻겠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 보증 50%까지 내려가는 첫 걸음을 걸었죠. SGI나 허그에서 5월부터 보증 비율을 10%포인트가량 낮추고 보험 요율 역시 더 높인다. 즉 보증 요율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은행이 책임져야 될 게 늘어난다는 소리고요. 보증료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보험료 왜 올라가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위험해지니까 보험료를 올리는 거죠. 손해보게 생기니까 보험료 올리듯이 손해보게 생기니까 보증료 올리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보증 쪽에서 전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는 소리죠. 억지로 부채는 늘리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부채 빠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역전세 시작될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폭락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폭등해서 생겨났던 문제들이 폭락하면서 드러날 뿐인 거지. 전세 사기 왜 터져요? 제가 2019년 영상 만들 때부터 신축 빌라 영상으로 경고했어요. 전세 사기 터진다고. 근데 그때는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다음 세입자도 잘 들어오고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도 되죠.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튀어나오지 않고 있다가
역전세 나니까 바로 다 터지기 시작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월부터 소득 기준 보겠다는데 전세 대출이 늘어날까요? 아니면은 전보다 줄어들까요? 전세 대출을 줄기 시작하면은 역전세가 날까요? 아니면은 전세 대란이 날까요?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면 전세 사고가 터질까요? 아니면은 전세가 떨어졌으니까 집주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정상화가 되면서 다 드러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강남상고 막 폭등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서 이 난리 쳐가지고 풀어도 막 70억 찍었다 이랬다는 매매 원벨이 지금 16억 폭락한 가격에 거래됐다는 게 나오고 있죠. 조금만 줘도 바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부동산이 계속 폭락한다고 예측을 했던 이유는요. 가계부채를 늘리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수장들이 그런 짓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코로나. 이건 전 세계적으로 돈 푸는데 우리나라만 돈 안 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화가치 폭등해가지고 물론 장점도 있겠죠. 일본 버블 때도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세계적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약간의 황금기는 누렸지만 그 한 5년간의 황금기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이 와가지고 6배나 더 크게 돌아왔었죠. 그리고 일본은 그때 내수도 발전되어 있었으니까 수출이 안 되더라도 엔화 가치가 상승해서 버틸 수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박살나 있는데 원화 가치 상승하면은 기업들 다 죽어나죠. 환율은 적당히 유지가 되는 게 좋은 거지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둘 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풀어서 한번 부양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가 긴축할 때 우리나라는 완화했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미친 나라가 어딨냐. 그것도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그리스번의 수수께끼처럼 일어났으면은 말이라도 안 하지.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긴축을 방해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생겨난 거품. 그동안에 부자들은 사고 있었어요? 팔고 있었어요? 다주택자들 팔고 있었고요. 부자들 팔고 있었어요. 그런 동안에 그것들을 역굴족들이 받아주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저들이 파는데 왜 당신들이 사고 있냐. 이 경고를 계속했는데 네 얘기한테 사가지고 집값 올랐다. 그래서 집값 오른 가격에 팔았어요? 지금 팔려면 팔 수는 있어요? 그래 조금 오른 가격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동안에 나간 원리금이나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도 돈 벌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살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소리예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줄이겠다고 명목 GDP 상승률인 3.8% 이내로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 근데 경제성장률 전망 계속 떨어지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올라가는데 물가 상승률은 기이하게도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요. 내수가 돌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이고 이런 것들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명목 GDP 상승률은 떨어지겠죠. 그럼 가계부채도 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는 어때요? 자,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2월 말 기준으로 다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속도가 빨라 보여요? 이 속도가 빨라 보여요? 근데 이 속도가 어떤 속도예요? 계엄 터지고 탄핵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거죠. 계엄 터지고 탄핵 터질 때보다 지금 더 빠르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CDS 프리미엄, 즉 자금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계엄령 터졌을 때보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고 그러니까 시장평가사들이 다 줄줄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어떻게 바뀐다?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경고에 갔던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아직 몇 개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하락아닌. 그 주범은 이제서야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숨은 주범이라고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그때부터 부동산 금융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해왔어요. 부양한 시기가 아니라 정상화 시켜야 될 시기다. 부동산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 날지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부양해가지고 나라를 IMF급 경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거다. 자, 결론. 집값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던 인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다 드러나요? 집값 폭등해서 나라가 망했던 거고 집값 폭락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집값 폭등해서 생겨났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그게 정상화되면서 폭락하는 거지 정상 가격에서 폭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로 인해서 이미 주담대는 소득 규제라든지 총량 규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축소시키고 있고요. 다른 대출은 금리 낮추더라도 주담대는 문제 생겨서 금리를 못 낮춘다.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미친 듯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었던 전세. 그 전세 폭등은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 때문인데 전세 보증 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전세 대출을 줄이고 보증도 줄인다는 소리예요. 전세 가격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과잉 대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잉 보증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죠. 이게 지금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내 부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 감당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어디까지가 감당 가능한지 지금 그 선이 나왔죠. 이제 전세 보증도 첫발 내디딘 거예요. 50%까지 떨어져야 되는 게 아직 90%죠.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증이 줄어들면 대출도 더 안 내줍니다. 뭘 믿고 대출을 내줘요? 보증을 해준다니까 대출을 내준 거지. 그러면 대출은 줄죠. 근데 부동산으로 인해서 경제는 이미 말아먹었죠. 경제를 말아먹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소득도 안 나오죠. 소득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그만큼 여윳돈이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동산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내 돈에다가 대출을 더해서 사는 경우가 태반이죠. 전세 보증금도 대출입니다. 근데 내 돈도 모으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내 집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 수요들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소리는요. 앞으로 부동산에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대출까지 줄어들어요. 내 돈도 줄고 대출도 주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이거는 진짜 물만 먹어도 살쪄요. 진짜 물만 먹었는데 살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란 뜻이죠. 지금까지는 과잉 대출 그리고 그 대출을 은행들이 쉽게 내주도록 보증을 해줘서 부동산이 부양이 됐던 건데 보증기간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도 지금 연체율 이런 거 보면은 부실채권 이런 거 보면은 문제 엄청 터져 나오고 있죠. 그걸 정상화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냐. 경제 말아먹으면서까지 몇 년 더 부양했던 게 이제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폭락해서 정상화될 것이 대폭락하고 침체 기간이 더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2월 부양하고 3월 중순까지도 부양하다가 3월 말에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